2012년 2월 26일 오전 4시 15분경 광주에 있는 광산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여기 공원 주차장인데요. 차에 불이 났어요. 어머.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공원인데 차에 불이 나? 그럼 그 신고한 본인의 차량에 불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네. 지나간 택시 기사님이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화재를 다 진압하고 보니까 차량 내 트렁크에서 시신이 나온 겁니다. 어? 아, 난 그냥 단순 그냥 그 방화. 방화범이나 어. 새벽에 뭐 장난치다가 뭐 불난 네.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러면 트렁크에 시신이 있다고? 일단 그 당시에 화재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네. 어머. 전소했네. 전소됐네. 어머. SUV 차량이죠. 와. 제가 전소됐네. 야. 현장에 도착했을 때 SUV 차량이 거의 뼈대만 남은 채 시커멓게 전소됐고요. 트렁크 안에는 시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만큼 네. 다 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큰 불이 났으면 예, 아니 트렁크에서 시신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너무 사실은 무서운데 그렇죠. 야. 아 근데 이게 트렁크에 있다는 거는 타살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게 또 와,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네. 일단 현장 감식부터 들어갔죠. 네. 시신에서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상한 흔적? 노란색의 무언가가 얼굴, 손목, 발목 등에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노란 게요? 예. 노란색의 노란색. 무언가? 이 노란색이 결박을 한 흔적 같아요. 그게 이제 불에 타서 녹아서 일부만 발견된. 예, 맞습니다. 노란색 박스 테이프였고요. 결박하기 위해서 쓴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 맞구나. 노란색. 결박했다라는 건 외압적인 힘으로 납치해서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다가 네. 계획성이 포함된. 아. 그러면 그 시신 확인이 됐나요? 불에 너무 타서 지문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체형을 보니까 젊은 남성으로만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누가 불을 질렀는지 확인이 됐을까요? 근처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서 모두 확인했는데요. 네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었고요. 당시 새벽이라 목격자도 신고하신 택시 기사님 뿐이었었고요. 차량 안에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모두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타버렸으면 우리 저렇게 크게 났으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방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싹 다 타버렸으면 시신의 신원도 확인할 수 없고 일단 불에 탄 차량은 그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분이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차량 번호판까지는 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차주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니까 20대 남성의 황모 씨로 주소지가 전라북도 고창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네. 고창. 가만 있어. 근데 차주도 남자고 20대 남자. 아까 시신도 남자면 네. 그게 뭔가 동일인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차주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봤는데요. 거기서 한 번 더 이 사건에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가지?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24일에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가출 신고? 예. 이야 이거 수상하다.
이러면 또 이거 애매해지는데. 느낌이 조금 쎄한 느낌이 쎄한 드는데. 느낌이 들죠. 형사님께서 이 차주인 황 씨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황 씨는 사건 6개월 전에 광주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외산촌 집에서 회사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2월 20일 그 당시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멀쩡하게 출근을 한 후에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어?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24일에 가출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한 건데 왜 바로 신고를 안 한 걸까요? 그때 당시 확인된 것으로는 회사 여직원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잠을 자고 오는 경우도 들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여자친구 집에 갔겠거니 했는데 23일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이상하지. 그럼 이상하지.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구나. 네. 그럼 무슨 일이 있네.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랑 20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황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또 무슨 메시지야? 또 무슨 메시지? 20일 사라진 날. 좀 이따 연락할게요. 전화 못해요.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뭐 한 30분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문자를 보낸 거죠. 전에 조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거기 다시 가야 해. 미안, 연락하지 마. 어? 이게 뭐지? 조직? 이게 뭐야? 조직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폭 쪽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 뭐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좀 조폭들하고 좀 엮인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그리고 약간 우리가 끝에 말투가 연락할게용, 전화 못해용 이렇게 이제 뭔가 장난스럽게 했다가 갑자기 되게 그동안 즐거웠어. 뭐 가야 해. 되게 오피셜하게 확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느낌인데 그동안 즐거웠어가 제일 걸리네요, 저는. 근데 뭔가 지금 메시지가 좀 수상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사님이 그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네, 조폭은 전혀 관련성이 없었고요. 평소에도 말수가 없는 편이었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메시지 내용은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아니면은 황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그쵸. 둘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국과수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 보다. 발견됐나 보다. 그 변사자 시신에 기도해서 그름이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사망했는지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이제 그을음이 생기는데 호흡을 하면 기도하고 폐에 이 그을음이 묻어 있게 돼요. 아,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이미 사망한 이후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테이프로 결박이 되어 있었고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러네. 그럼 시신이 누군지는 혹시 모르는 건가요?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황 씨 가족들과 시신의 DNA를 대조를 맡겨놨었어요. 그 결과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불탄 차량의 차주가 황 씨인데다가 가출 신고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사건에 휘말린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사님께서 황 씨의 살아생전 행적을 네.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황 씨의 마지막 출근일이 20일로 확인돼서 그날부터 행적을 찾아봤는데요. 20일 날 밤 9시쯤에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9시 21분경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회사 관계자 업무 통화를 한 것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럼 아까 여자친구한테 문자 보낼 때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추정됐죠. 그리고 저희가 황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는데 같은 날이죠. 20일 날 밤 10시 24분경에 카드 2개로 130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어요. 이거 야, 이거 더 복잡해지네. 아니 조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여친한테 이별 문자를 보내고 돈을 찾았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그거 있잖아요. 인출했다. 무조건 있죠. CCTV에 얼굴 찍혔을 있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도 이게 긴가민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겁니다. 어머, 야, 아, 이거 너무 가렸다 이것도. 너무 모자를 눌러 쓰고 나타났잖아. 네,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풀 눌러 써가지고 누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니까 더 수상하고 이상하다. 예, 예. 황 맞아. 씨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고 아니, 이거는 진짜. 자기 돈 찾는데 저렇게 숨길 필요가 없죠. 아 그쵸. 네, 얼굴을 저렇게 필사적으로 가리고 뭐 다 할 필요가 그렇지. 없죠. 내가 내 그럼요. 돈 찾는데. 그렇다면 그 말을 바꾸면 얼굴을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건 거지. 그쵸 그게.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한테 방금 확인한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 남자친구 같다고 어? 하더라고요. 맞아 또? 예. 그 옷이 남자친구 옷도 맞고, 근데 평소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데 왜 모자를 썼는지 그 부분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진다. 점점 이상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황 씨의 행적이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확인이 됩니다. 어? 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이 네? 네. 나온 거예요. 갑자기 수원으로 갔다고? 그럼 돈을 뽑아서 수원으로 갔다고? 좀 이상한데? 야, 이상하다. 글로 도망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나올 텐데. 그래서 재빨리 저희들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황 씨의 실종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여자친구가 황 씨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이디와 비번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던 거예요. 황씨가 아니었구나. 아, 로그인만. 이게 뭐냐. 그럼 일단 황 씨 행적은 20일 날 퇴근하고 돈 뽑으러 간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거네요. 황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형사님들이 이제 황 씨 주변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황 씨의 회사 직원들을 만나서 최근 황 씨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 네. 만한 일이 있었는지 또 물어봤죠. 네. 물어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갑자기 얘기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직원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더니 어머. 저 형사님, 이건 아마 다른 직원들은 모를 텐데요. 사실 황 씨 여자친구가 황 씨랑 만나기 전에 김 과장님이랑 회사 밖에서 몰래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어쩐 건지 이게 나중에 삼각관계 같더라고요. 삼각관계 그 안에서? 그동안 조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에게 확인을 했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그 여자친구가 김 과장이랑 만난 건 2011년 9월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3개월간 비밀리에 교제를 했고, 그런데 황 씨를 만나면서부터 김 과장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이 왜 그동안 한 번도 형사님한테 이 얘기를 안 했대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럴 수 합니다. 있죠. 그렇지. 뭐. 티저 쪽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확인된 거는 사건 발생 한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과수에서
비보가 들려와요. 어? 국가수에서 왜? 네, 불탄 시신의 DNA와 황 씨 가족의 DNA를 대조한 결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황 씨야? 예, 맞구나. 사망자가 황 씨였던 거죠. 그 차주인 황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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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삼각관계도 있었고 정황상 지금 어쨌든 김 과장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하죠. 그거지 그렇게 하죠. 완전히. 근데 김 과장이 그 사내 연애 삼각관계 때문에 살인까지 저렇게 저지른다고? 난 연결짓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나온 용의자 자체로는 봤을 그렇죠. 지금 때. 조사 지금 결과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김 과장이 수사를 가장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서라는 네. 게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김 과장을 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김 과장의 행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20일 날 밤 퇴근길에 김 과장이 황 씨랑 만난 정황이 어렴풋이 CCTV에 찍혔더라고요. 아, 보일 듯 말 듯. 좀 약간 거리가 좀 이렇게 아. 있나? 밤 9시경에 차량으로 걸어가는 황 씨 모습입니다. 그때 9시 1분경이었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11분 전이었어요. 황 씨보다 먼저 퇴근하는 김 씨를 포착합니다. 좀 전에 차 하나가 빠져나가는 그렇죠. 게 네. 그게 이제 포착이 김 됐죠? 씨가. 그런데 김 씨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빛 보이죠? 네네네. 주차장 도로가에 차를 세웁니다. 숲풀 사이로 보는 그 브레이크 등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 저 브레이크 등을 봤네. 나무 사이에 있는 어떻게 저 사이로 딱 네. 나무 들어오네. 사이에 있는 그리고 8시 57분에 다시 그 김 씨가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걸어왔던 그 황 씨, 네. 그리고 황 씨 차가 나가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김 과장이 황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황 씨가 타니까 김 과장이 바로 동시에 탄 걸 수도 있죠. 아 기다렸다가 왜 그 뒤에 어렴풋이라고 숨어 했는지 있다가.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야, 이건 상당히 이제 우리 계획범죄로 이제 처음부터 추정을 했었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걸어와 가지고 바로 황 씨 차 옆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거기 CCTV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황 씨가 퇴근해서 나와서 자기 차에 탈 때까지 자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황 씨가 차량에 탑승한 지 약 4분 후에 황 씨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아, 김 씨랑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나요? 저희들은 그때 같이 타고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김 과장 차가 그 시각 이후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영상이 다 안 나왔는데 황 씨가 타고 곧바로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확인됐어요. 차량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 어머. 저렇게 어둡고 흐릿흐릿한데 저게 미세한 흔들림을 또 봤다는 거네요. 와. 형사님 다 보시죠. 다 그러니까. 보시죠. 대단하다. 네.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지? 황 씨 차에서 몸싸움이 저희들은 벌어졌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죠. 음. 저 큰 차가 흔들릴 정도면 그 저 안에서 차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에이팅에서 돈을 출금한 남자가 김 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진을 다시 보여줬죠. 한번 잘 보라. 그랬더니 뒤늦게 다시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사진이 너무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여자친구 말로는 모자도 좀 다른 것 같고 남자친구는 원래 지퍼를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다 올리지 않은 것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되려 그 황 씨 가족들이 봤으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형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확인의 부탁을 드렸었어요. 아. 그런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저희들이 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뵀었거든요. 네, 아드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라고 얘기했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입술을 파르르 떠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고 싶지 않았겠지. 예, 믿고 싶지도 않고.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체격도 비슷하고 점포도 아들 것이 맞긴 맞는데 우리 아들은 아닙니다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어떻게 몰라보겠어. 뱃속에서 낳았는데. 아무리 옷 똑같아도 부모님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실 옷도 황 씨 옷을 입고 그렇죠. 돈은 인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 씨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지. 그거는 완전 계획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월 20일 통신 내역을 저희들이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때 완전 확신을 했죠. 황 씨의 카드로 인출했던 그 시각 김 과장이 은행에 있었더라고요. 야, 김 과장으로 좁혀지네. 좁혀진다, 좁혀져. 슬슬 진짜. 나오네. 확실해지죠. 예, 그리고 김 과장의 카드 내역을 봤더니 26일 새벽 2시경에 집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로 산 게 확인됐습니다. 더 확실하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김 씨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새벽 4시 40분경에 김 씨의 집에서 불이 켜졌다가 잠시 후에 꺼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최초에 택시기사님이 화재 신고를 했던 시간 네. 새벽 4시니까 범행 시간이랑 이제 거의 얼추 맞아 네, 떨어진다고 맞아. 봐요. 떨어져, 떨어지는 맞아 거죠, 이게 떨어지는 뭐. 거죠. 예. 2012년 3월 16일 사건 발생 18일 만에 당신을 차량 방화 살인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었는데 네. 좀 놀라다가 순수히 경찰차에 올라탔었고요. 경찰차로 이송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너무 차분한데? 선생님 털어 놓던가요? 아니요. 역시. 한 2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예, 진술을 거부하고요. 못 뵙고 행동하는구나. 예, 예. 어쩜 그렇게 한결같니? 다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그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눈빛도 왠지 불안해 보이고 손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 그냥 직진으로 나가야겠다 판단이 섰죠. 가야겠다 싶은 거죠. 직진. 김 씨한테 그 불에 탄 피해자의 시신 사진 탁 던져주면서 내가 한 짓을 봐라고 했더니 그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쭈르르 흘리기 시작하더니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실토하네. 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 직장 어떻게 보면 동료잖아요. 자, 그래서 김 씨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들어본다고요? 네. 제가 만나던 여자애하고 만나는 거 알고 나서 나중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뭐야 왜 만나냐고 떨쳐내지 못하는 거 보면 그게 사랑이라고 잘 알겠죠. 야, 저건 뭐야 도대체. 뭐야? 야, 이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죠. 저는 저 단어가 제일 화가 났어요. 아 자기가 얘기 하는 들었을 행동이 때. 지금 약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싶은 어. 거야. 네, 나는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말도 안 돼. 아전 집착 이상이지.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많이 흥분하고 계신데 더 흥분하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지금 저렇게 얘기했던 김 씨는 네. 어린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 내려와서 혼자 지내던 중에 바람을 피운 거죠. 야, 이건 진짜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적인 에라 이 건데. 자식아. 삼각관계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건 로맨스가 아니잖아. 아니죠. 사랑이 아니지. 그렇지. 피해자인 황 씨한테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헤어지라고 협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씨가. 아. 근데 황 씨가 내 사생활이니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강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그 질투가 세졌고 그래서 눈이 멀었고 그래서 납치하고 범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건 당일 2월 20일 날 미리 케이블 타이어하고 박스 테이프, 커터칼 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했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황 씨가 운전석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올라타서 결박해서 일단 납치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황 씨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조직으로 간다. 날 찾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아, 결국 김 씨가 보낸 거네 그거. 그러니까 근데 먼저 납치부터 했던 건 무슨 말이에요? 김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황 씨의 점프와 신발 이거 등을 착용하고 돈을 그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김 씨의 주장으로는 황 씨는 그럼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네. 자기는 돈만 뺏으려고 했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왜 돈을 찾았냐는 거죠. 어. 아, 황 씨로 어. 변장을 해서. 그 돈 얘기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돈을 왜 빼냐고. 남의 사랑이라며. 사랑이라며. 어. 그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진짜 피해 보상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사람을 납치해서 그 피해 보상을 단어를 모르나 보네. 나 진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헛웃음만 나오네. 여자친구랑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계속 만나니까 황 씨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 이상이 생길 정도 상당히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말도 거죠.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말이 안 되지. 무슨 보상을 그렇게 하냐고. 진짜 이건 기가 막히다 진짜. 말이 안 되지. 아니 이걸 창작해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다 맞아요. 진짜. 이거 이런 막장 이건 드라마에서 쓸 수 없는 개막장이야 이런 거는. 네. 드라마도 이거 안 믿어. 아, 시청자들이. 그러니까요. 뭔 소리야 네. 이러는데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야 어떻게 피해자는 그럼 언제 살해했다는 겁니까? 피해자 말로는 돈을 인출한 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는 그 여자랑 만나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하면서 다시 무차별적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분쯤 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번 더 협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황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아니 그 너무 웃긴 게 저거 어쨌든 간에 황 씨 차를 갖고 간 거잖아요. 내리려면 지가 내려야지. 그렇죠. 왜 황 씨 보고 내리라 말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렇게 계속 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국가수 부검 결과로도 테이프로 얼굴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질식사일 확률이 아,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는데 숨은 못 쉬고 피부는 말도 다 안 돼.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원 주차장에 이제 황 씨의 시신이 있는 채로 그냥 차량을 두고 간 거죠. 네. 범행 다음 날 21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출근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쳐. 네. 범인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시신이 발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차 안에 자기 흔적이 남아 있을까 봐서 시신과 함께 차량에 불을 지른 거죠. 이번 사건도 2번 죽였네. 한 번 죽이고 맞아. 또 여기서 3번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 진짜? 여기서요? 나 못 참어 이제. 130만 원을 뭘 했습니까? 일부는 피해자 황 씨 장례식에 조의금으로 사용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황 씨 조문을 가서 어머. 소름 돋아. 씨. 그 돈으로 조의금을.
아니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거기를 가가지고 얼굴도 보잖아요. 사진. 영정 사진을 보죠. 보잖아요. 가족들도 만나죠. 그리고 밥도 먹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피해자 돈으로 조의금을 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말도 안 돼. 난 진짜 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일부로 또 있어요? 예. 나머지 돈은 그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어. 용돈을 주면서 다시 만나자고 콜을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썼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는 불법 성매매에도 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야, 사람이라는 표현도 안 되겠다. 저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 돈으로 난 조의금을 내고 성매매 업소를 가고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8시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 이제 박강규 팀장님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TV 리모컨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간밤에 일어난 일들이나 터진 사건, 사고. 뉴스들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하려고. 근데 TV를 틀자마자 평택 인근에서 벌어진 아주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당한 소식이요? 황당해? 황당해? 황당? 어떤 뉴스기에? 평택 인근에 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천이요. 예. 새벽 시간에 진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어이없게도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훔쳐 달아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사고를 내고 그냥 본인이 본인 차로 뭐 뺑소니를 한 게 아니라 앞차를 타고 도망갔다고요? 네, 네. 자기 차는 버려두고요? 네. 왜요? 황당하네요. 자기 차를 두고 앞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의 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시던 우리 박 팀장님은 아이고 저놈 잡으려면 저거 고생 좀 하겠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점심 무렵에 이번에 또 심상치 않은 뉴스가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점심 무렵에요. 이번에도 평택이랑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안성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의 시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우 뭐야? 뭐야 휴게소에서요? 휴게소에서 시신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안성 휴게소면 안성 형사들이 가야 할 사건인데 네. 진천 형사들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천이면 아까 그 진천 고속도로 사건이 있었던 그 진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진천과 안성이 다 평택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연달아 나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평택시인데요. 네. 진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차량 탈취 도주가 저기고요. 안성 휴게소에 시신 발견된 것까지 차로 35분 정도로 아주 가까웠는데요. 진짜 멀지 않네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의 촉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요? 이것만 봐서는 뭔가 발동될 일이 있나 싶은데 그날따라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저렇게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초기 발동을 했다고요? 그러게요. 두 곳 모두 저희 관할 지역과 가깝기도 했고요. 진천 경찰이 왜 안성 휴게소까지 갔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진천서에 전화를 해봤는데 추돌도난 사고 때부터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사고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이었고요. 피해 차량은 뒤에서 추돌한 가해 차량은 였는데요. 추돌 사고가 나자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일행이랑 부딪힌 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마구 내리치고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구방망이 때렸다고요? 아니 사고를 냈으면 아이고 뭐 다친 데는 없으세요. 뭐 이게 사고를 수습하고 뭐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보험회사를 부르거나 네. 이제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거기다가 차까지 묻히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상한데요. 범행 목적이 뭔지 추정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추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그냥 도중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내려서 폭행까지 하면서 차량을 강취해가지고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품을 노린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고급 승용차를 노렸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차를 바꿔 타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보더라도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굳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고를 내서 차량을 바꿔 타려고 했는가?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게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런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목적과 굳이 동기가 자기- 전혀 불분명한 사건. 자기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진천 형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게 가해 차량이었던 소의 차주였는데요. 폭행 및 차량 강도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던 중에 일이 하나 더 터졌더라고요. 이게 제가 점심 때 본 뉴스와 딱 연결이 됐습니다. 점심 때 본 뉴스. 그 안성 휴게소에서 나온 시신. 그러면 앞에 진천 고속도로 사건과 이 안성 휴게소 사건이 뭔가 연결이 되었던 걸까요? 그러면 그 도주한 사람이 살해까지? 자, 이제 의 차주인 30대 남성을 유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형사님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유 씨를 검거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안성 휴게소에서 유 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유 씨가요? 교통사고 가해자였던 그 유 씨가 안성 휴게소에서 시신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 씨가 차량을 갈취하고 폭행을 했잖아요. 야구방망이. 네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범행을 또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 씨가 죽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유 씨가 자기가 이제 뭐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 그거는 아니고요. 휴게소 뒤편 공터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채 사망. 머리에 공격을 받아서 사망을 한 건데 네. 누군가 유 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밑에다 넣어놓고 도주한 사건이에요. 아, 그럼 타살이라는 얘기. 타살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차량 강도 사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피해자가 쫓아갔나? 반대로 뭐. 너무 궁금해요. 너무. 수사 내용을 들여봤더니 유 씨는 평소 휴게소 일하시는 어머니가 퇴근한 시간에 맞춰 늘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로는 이미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부터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았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날 이미 사고를 당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친구를 만나러 갔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혼자 퇴근을 하셨는데 다음 날 주차장에서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우, 충격이죠. 봤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차량의 주인이 유 씨라면 누군가 유 씨를 살해하고 유 씨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교사 형사님들은 이게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을 하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일단 시신이 발견된 안성 휴게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물론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관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가신 거예요? 저희 관할 지역 인근에서 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쩌면 범인이 저희 관할인 평택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우리 사건도 아닌데 굳이 거길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범인이 평택으로 오면 큰일이니까요. 야, 거기까지 미리 생각을 하셨군요. 미리 그렇죠. 네.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을 네. 그냥 예사로 넘기지 않고 평택으로 오게 되면 이게 우리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장 상황은 어떠셨어요? 저희처럼 생각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형사들이 많았습니다. 청에서도 내려왔고요. 인근 지역 경찰들도 싹 다 모였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현장 감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시신이 정말 좀 참혹했습니다. 시신이 차 밑에 있어서 어머니가 발견하지 못하신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죠. 야, 참혹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유 씨는 어쩌다가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감식반에서 하는 말이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 둔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내리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강한 힘으로 그리고 여러 번 내려쳤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치로는 심지어 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범행 도구로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만 두개골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가지고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같은 장소를 계속 내려쳤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그러면은 그 유 씨를 살해한 범행 도구도 야구 방망이였을까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휘둘렀던 방망이, 네, 야구 뭐 방망이요? 휴대폰 갔다 왔잖아요. 차를 타고.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죠. 문제는 유 씨를 살해하고 바로 고속도로에서 폭행 사건까지 벌인 데다 남의 차를 계속 빼앗아 옮겨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휴게소에서는 시신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현장에 대충 숨겨놓고 간 데다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 차량 일행까지 2명이나 자신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범하게 차량까지 또 강취를 해서 달아났단 말이죠. 우발적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신을 여러 번 둔기로 내려쳤다거나 추돌한 차량의 탑승자들한테도 상당히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낸 걸 보면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범행이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도 손을 이제 보태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식반에 더 나온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아주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현장 인근에서 차키가 발견됐습니다. 차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휴게소에 사람이 많아서 뭐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죠. 뭐 차키가 2개인 경우에는 네. 정신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차 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피해자 유 씨의 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면 키를 두고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사건과는 별개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차 키를 두고 갔을 리는 없는데. 그때 팀장님이 갑자기 그 키를 꼭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또 직감이 오신 건가요? 분명 안성 휴게소까지도 뭔가를 타고 오긴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범인이 그렇죠. 타고 와서 그 차 키를 버렸다. 그러네. 네. 그래서 확인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 이게 뭔가 청실홍실 이런 게 달려 있네요. 청시홍 씨 이거 다는 정도면 좀 나이가 있으신 그 분. 약간 취향을 우리가 취향을, 가늠할 수는 있죠. 예.
저도 이 키를 보고 좀 특이하네, 나이 드신 분이 잃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팀장님이 이 키를 보시더니 야, 이건 누구 차 키다. 차 키 주인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것만 이걸 보고요? 보고 차키 주인을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시간을 잠시 이 사건 발생의 6개월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 팀장님과 안 형사님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마약범 얘기가 또 갑자기 6개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약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이상하게 사건이 돌아가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혹시 교수님께서 이 범인이 한 행동을 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성이 있는 것을 보여진다라고 네. 했던 게 마약과 관련 있는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다면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이 사건에 이 키를 보고 6개월 전 사건이 떠올랐다는 게 그렇죠. 그게 너무 놀라워요. 저희가 보통 마약범들을 체포하면 현장에서 바로 주머니에 있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남은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근데 그때 잡힌 범인이 차키를 꺼내는데 이 청실홍실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이게요? 사실은 2007년 정도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단순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는. 아니 그동안 숱하게 범인을 잡으셨을 텐데 유독 그 마약범이 기억에 남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발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체포되자마자 바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투약한 공범을 이름까지 술술 불었거든요. 그게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 진짜 마약사범 치고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특이한 보통 거예요? 이제 형사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 네. 그냥 막 털어놓지는 않거든요. 아 자발적으로 이렇게 네. 자백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거의 쉽지 않죠. 오, 그러니까 자기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막 이용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범죄자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키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6개월 전에 그 마약 사범 네. 이 남성을 이제부터는 임 씨라고 임씨 네, 6개월 부르도록 전에. 하겠습니다. 임 씨는요 재판이 끝나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는지 박 팀장님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천이랑 안성 사건 터지기 일주일 전쯤이었는데요. 청문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앞으로 시루떡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했더니 감사실에서 떡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팀원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임 씨한테 안부도 했고요. 형사 생활을 오래 했어도 처음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렇지 아, 않죠. 쉽지 않죠. 형사님한테 떡을 보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유추해 보면 마약하지 않고 마음 다잡고 잘 살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시루떡이라는 게 이사 가서 이제 새 출발할 때, 악기도 네, 뭐 무찌르고 이렇게 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시루떡까지 보낸 사람이 들고 다니던 차 키랑 똑같은 차 키가 지금 범행 현장 인근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불과 일주일 만에. 저도 그때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차키가 발견된 것만으로 용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봐야겠죠. 만나봐야죠. 예. 네. 범인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목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네. 근처에 차키가 떨어져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형사님들은 늦은 밤 평택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임 씨를 만나보자며 약속을 하고 네.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이 평택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옵니다. 또 신고가 들어와요? 평택에? 또 무슨 일이에요? 논두렁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임 씨는 일단 나중에 만나보자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 벌써부터 불안해지는데 밤사이 일이 또 벌어진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현장에 가보니까 예. 이미 시신이 논두렁에 유기된 지 한 며칠이 지난 상황으로 보였어요. 그럼 앞에 났던 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피해자는 평택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이었고요. 사건 현장이 논두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 그 논두렁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곳에서 나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기한 논두렁에 논두렁에 유기가 됐다. 유기한 거죠. 네. 예. 그 현장이 어땠길래 그렇게 보였어요? 얼굴과 몸에 멍 자국이 심했고요.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시신이 있던 논두렁에 비산흔이라고 하죠. 피가 튄 자국이 없었습니다. 아, 다른 데서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뭔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둔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네요. 평택, 진천, 안성 다 가까운 지역인데다가 네. 연이어 지금 2, 3일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범행 도구도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야, 근데 사건만 놓고 보면 각각 다른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이게 너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연쇄살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일인 거죠? 논두렁에 있는 시신 피해자를요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님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 박 씨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벌써 이틀째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날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이미 해둔 상태라고 했다. 그럼 이틀 전에 벌써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또 조사를 하셨을 텐데 거기서 뭔가 좀 단서가 나왔나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이틀 전 저녁 무렵에 교육받으러 인근 센터를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서 그 후로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갔다는 센터로 갔는데요. 주차장엔 웬 수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수상한 차요? 또 뭐지? 이게 장소를 옮겨 다니고 약간 수사를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보따리가 풀리는 그런 엄청 광범위하죠. 느낌이에요. 뭐가 또 수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수상한 차 뭐 번호판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 흔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차가 왜 수상하게 보였는지 그 이유를 한번 함께 보시죠. 어머, 저거 뭐야? 지금 조수석 쪽에 유리창문이 파손돼 있죠. 어머. 차량이 완전 파손됐네요? 뭐 저런 차가 주차돼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거는 밖에서 뭘로 내려친 것 같은데요? 유리를 깨려고 박살낸 것 같은데. 근데 저 천은 뭐예요? 검은 천이 약간 펄럭펄럭하던데. 아무래도 차주가 창문을 천으로 임시로 막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파손된 걸 안 보이게 하려고요. 아, 설마 저 차가 피해자분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 차량은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또 뭐야? 그럼 사건 현장이 저희가 아닌데. 그쵸, 현장이 아닌데 저 차는 또 왜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량 소유주를 조회했죠. 네. 그리고 차주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간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퍼즐이요? 퍼즐이 뭐지? 맞춰진다. 뭐지? 뭔가 우리가 지금 앞서 언급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인가요? 혹시 이 임씨요? 네, 임씨였습니다. 임씨구나. 와. 야,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임씨가? 그러니까 임씨 차가 왜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쩌면 임 씨가 이 세 사건의 이 범인일 수 있겠다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너무 복잡한데 임 씨의 키와 자동차 키와 비슷한 차 키가 나왔고 살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에 임 씨의 차량이 그것도 저렇게 박살된 채로 발견됐다. 뭐 이런 거죠? 임 씨가 피해자가 아니고 그럼 자기 차를 박살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살인 현장에 차 키가 나온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살인 현장에서 임 씨 차량이 있었다는 것도 이거는 의외일 수가 없죠. 없죠. 네. 확실히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임 씨가 범인이라면 안성이랑 진천 사건 때처럼 사망한 박 씨 차를 타고 도주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CTV를 통해서 박 씨의 차량을 추적해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뭐예요? 왜? 안성 휴게소에서 사망한 유 씨 시신이 차 밑에 숨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차가 바로 피해 여성 박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세 사건 모두 임 씨가 저지른 사건이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네, 모든 게. 그 임시로 지금 모든 게 네.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평택에서 박 씨를 살해하고 난 뒤에 피해자 박 씨의 차를 훔쳐서 타고 안성 휴게소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유 씨를 살해한 후에 유 씨의 차를 훔쳐가지고 또 고속도로를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그 차를 또 강취해가지고 달아났어요. 네. 이동하는 상황에 상당히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형태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동일범에 의한 그 범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아니 형사님한테 떡 갖다 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임 씨의 차량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또 뭐가 나와요? 임 씨의 차량을 수색을 했어요. 그 차량을 수색을 했는데 네. 아 뭐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박광규 팀장님께. 팀장님한테 쓴 네, 여기 써 있잖아요. 박광규 팀장님께. 소름이야. 저 같은 사람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수하려고 갔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 깨진 유리창 그 차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 앞으로 쏟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니 뭐 저는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약간 유서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렇게 되면 사건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자수를 하러 가려고 했다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여기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기 써 있거든요. 아.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이제 유서를 쓴 다음에 박 씨랑 조를 했다가 또 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3명을 살해하고 차를 계속 훔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서를 써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제 자기가 유서까지 써놓고 죽음을 암시했던 이런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로 무작위로 막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시루떡은 왜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팀장님한테 떡 갖다 주고 유서를 쓴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자수할 생각이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렇죠. 무고한 사람들을 왜 둘이 다 더 죽입니까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일단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걸 보니까 임 씨를 서둘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찾지 않으면 이게 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범행이 있을 수도 네네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일제히 검문 검색이 실시가 되고요.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그냥 공개 수배가 됩니다. 지난 23일 밤과 24일 새벽 잇따라 발생한 차량 강도 살해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 강도살인 용의자 수배지 전단지네요. 178cm에 75kg. 건장한 제격. 체격도 좀 제법 상당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마약 및 흉기 소지로 추정. 안성, 평택, 지리감이 있고 추가 범행이 우려돼. 공개 수배를 걸어놓은 상태니까 쉽게 몸을 숨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임 씨 가족 관계를 확인했더니 전남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왕래한 흔적은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면 찾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후배들을 전남으로 보냈죠. 이 우리 형사님이 계속 지금 뭔가 딱 문득문득 떠오르는 촉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맞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집에 있었나요? 이미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하나 이랬구나, 한 어머. 방이었구나. 이미. 근데 박 형사님 총이 맞긴 맞네요. 진짜 잘 맞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때도 팀장님 촉이 맞아서 네.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임 씨가 보통이 아닌 게 고속도로에서 훔친 카드를 버리고 그 후로 계속 대중교통만 이용하더라고요. CCTV로 추적해보니 구례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또 남원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면 놓치고 뒤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박 팀장님이 안 형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걔가 나한테 올 것 같은데. 팀장님을 만나러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태까지 이제 팀장님께서 약간 촉이 와서 얘기한 게 다 맞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맞아요. 네. 임 씨가 저한테 유서를 썼었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임 씨가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라오는 기차를 타는 걸 봐서 곧 평택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으로 온다면 저한테 분명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감이 무섭네요. 네, 진짜. 경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건 하셨어요? 아니고요. 평택에 있는 임 씨 집으로 가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임씨 집에. 네. 그때가 논두렁에서 시신 발견한 지 이틀째였는데요. 네. 잠복 하루 만에 이번에도 팀장님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나타났구나. 임씨가 나타났어요? 밤새 차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 한 남자가 임 씨 집 방향으로 터벅터벅 가더라고요. 네. 그 뒷모습이 딱 임 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임 씨를 체포했죠. 저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안 그래도 자수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안 그래도가 뭐야. 자수를 할 생각이었으면 빨리 했었어야지. 이건 체포된 거죠. 그냥 체포된 거. 체포죠. 잡히고 나서 그거 무슨 얘기야 그게. 네. 2명이나 더 죽였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래요?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과 안성 등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운전자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공개 수배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를 생각하니까 살고 싶지도 않았고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이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네? 무슨 얘기예요, 저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진술 받을 때도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군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팀장님이 조사실에 들어가니까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약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무직이어서 벌금 낼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강도를 계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야, 마약할 돈 있고 벌금 낼 돈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네. 강도 짓을 하러 갔다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런 얘기네요. 뭐 그 자기가 원래는 돈만 뺏을 생각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자기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탔는데 우연히 산속에 외딴 집을 발견하고 노인들이 살겠구나. 그럼 현금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때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다고 하고요. 근데 침입해 보니까 뜻밖의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 씨는 젊은 여성이라 자신을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피해 여성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말고 이불을 덮고 있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요? 아유. 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야구방망이 치면 얼마나 세게 때리는 거야. 사람 그러게. 죽을 정도 때렸다면. 네. 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 이 사건도 실제로 수사 진행 중이었겠네요? 알아보니까 평택 인근 지역이었고요. 수사는 우리가 하진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 살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단서가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뿐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DNA도 맞았겠네요. 네, 일치했습니다. 네. 어머. 이제 몸을 그렇지 잡아놓고 하죠. 대조해보면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사건을 쭉 훑어오면서 드러났던 사건들 말고도 묻힐 뻔한 사건까지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유서까지 쓴 사람이 그 이후에 왜 2명이나 더 살해하고 도주를 한 거래요? 임 씨 말로는요. 팀장님한테 시루떡을 주러 왔을 때 네.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해주니까 차마 자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쯤 되면 자수할 생각이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야. 애초부터. 무슨 자수야. 그 형사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진 않으셨던 거잖아요. 잘해줬던 거 보면. 그쵸. 예. 그러니까 아마 떠보러 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용하러 떠보러 온 것 같아요. 떠보러 사건이 와요. 벌어지고 있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박흥규 형사님은 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수하러 올 마음이었다고 하면서 박 씨한테는 왜 그랬다고 해요? 그 길로 야구방망이를 차에 싣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주차장에서 박 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임 씨가 이중 주차한 것을 보고 박 씨가 차를 그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미 사람도 죽인 마당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홧김에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홧김에? 이 전형적으로 나쁜 게 피해자가 네.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죠. 네. 그게 우발적으로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발적 살인이라고 자꾸 몰아가는 거잖아요. 몰아가는 거죠.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안성휴게소에 있는 유 씨는 왜 그렇게 된 거래요? 그 건은요. 박 씨를 온두렁에 유기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담배를 피우려 안성휴게소로 갔답니다. 거기서 유 씨와 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요. 이번엔 피해자 유 씨가 이중 주차를 하고 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나서 야구방망이를 또 휘둘렀다고 합니다. 뭐가 마음이 심란해. 웃기고 있네 진짜. 그리고 그 길로 또 유 씨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거기서 또 운전자를 폭행을 하고 또 그 차를 끌고 또 가고. 또 간 거죠. 완전 살인 질주네요. 진짜로. 네. 네.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폭행에 그친 건 예상하지 못하게 차량에서 2명이 내리니까 제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운전자가 1명만 있었다면 아마도 폭행에서만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이 저지른 그냥 말도 안 되게 폭주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의심도 했는데요. 검사 결과 마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했어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제정신으로 저런 짓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로. 네. 네. 3월 초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를 갓 넘은 시각에 119와 112로 각자 따로따로 구조 요청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동시에요? 동시에 각자. 야, 그러면 큰 사건인가 보다. 최초 신고를 받은 건 119였고요. 신고자는 남성으로 부산 동백서 선착장인데 차가 바다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물에 빠졌다고요? 예. 밤이라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하지. 혹시 차에 누가 있었나요? 차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차 안에 누군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신고하시는 분도 위험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이 됐고요. 그런데 이때 같은 위치인 그 동백섬에서 112로 또 한 번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요.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여성이요? 네. 여자? 같은 위치에서? 근데 119는 남성분이 하시고 112는 여성이 하셨다고요? 아 일행인가 보다. 그럼 혹시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시 긴박했던 네. 그 상황입니다. 뭐야? 아우. 차 아니다 이거 차 아니다. 여기 차 아니야? 차 아니 안에서 전화하신 거다. 맞습니다. 어머. 실제 신고 당시 그 신고자의 육성 목소리입니다. 그럼 아까 그 최초 신고한 남성이 이 여성분을 구하려고 지금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속도를 더욱 내서 현장으로 갔는데 도착했을 땐 추락한 차량이 거의 다 가라앉아서 트렁크 끄트머리만 보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성분 어떻게 그 남성 그 물에 들어간 남성분도 그렇고 무사해야 했으면 좋겠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칠흑 같은 바다에 남자 2명이 표류 중이었습니다. 구조했더니 한 분은 최초 신고를 했던 남성이고 한 명은 운전자였습니다. 아 남성 두 분은 구조가 일단 됐군요. 네. 그럼 여성분 아까 전화 신고하신 여성분은요? 안타깝게도 여성분은 차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바다에 뛰어들어 차문을 열고 여성분을 차량 밖으로 꺼냈는데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 이거 참. 아, 저 여성분이에요? 네. 어머. 의식이 없네 벌써. 지금 여성분을 차에서 꺼내서 네. 구명보트로 옮기는 상황이고요. 네. 머리 이쪽으로. 하나, 둘 올리고.
아, 심폐소생술 하고 계시는구나. (119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목소리였네요, 결국. 신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 건지 차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해경에 구조될 당시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장난을 치려고 간다 하고 후진을 하면서 급발진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사고 당시 현장이었습니다. 등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보다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진짜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뭐가 맞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미쳤다, 이건 진짜. 자, 지금부터 최초로 신고한 남성을 최 씨라고 하고요. 네. 사망한 여성을 윤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은 남편 최 씨의 후배였고요. 그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후배가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고 부부가 이제 야경을 보기 위해서 동백섬을 찾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그냥 흔히 알기로는 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떨어진다든가 추락사고나 그런 건데 분명히 야경을 구경한다고 아까 나왔는데 그러면 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네, 생존한 남편과 그 후배에게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동백선 선착장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다가 아내 윤 씨가 춥다며 집에 돌아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시 차에 탔는데요. 이때 남편이 밖에 두고 온 물통을 찾으러 간 사이에 차가 바다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차에 차에. 근데 어떻게 비탈길이었나? 아니면은 N단이라 그러잖아요. 기어 중립을 해놓고 내려서 또 경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럼 남편이 놀라서 119에 신고부터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그럼 바다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거네요. 신고를 하고 상황이 남편이. 그렇죠. 남편 최 씨는 두 사람을 구하려고 구명안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빠진 방향으로 헤엄쳐 가보니까 후배가 열린 창문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몸이 끼어서 못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후배부터 꺼내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를 구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이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미처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황이 없으니까 그 남편분이 또 그걸 지켜본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배는 구하고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거잖아. 그럼 얼마나 충격이 정말 충격이 너무 클 텐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이유가 혹시 뭡니까? 네, 후배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운전자가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 흔히 말해 초보 운전자였구나. 악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밟았나? 남편분은 내리고 페달을 밟아서. 후배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이게 산 게 아닐 정도로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럼. 생존자인 두 남성의 진술은 일치를 했고요. 네. 특히 운전자인 후배의 경우는 해경에 구조될 당시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단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 최 씨가 그 후배도 조금만 늦게 구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엄청 위험했던 상황이구나. 구사일생이 따로 없네요. 이거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는 이날은 이 부부가 4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살림을 합쳐? 그럼 그동안 부부가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만 한 상황이었고요. 아내 윤 씨는 경주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 최 씨는 부산에서 체육 강사를 하느라 줄곧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상황이 너무 비극인데 이거. 야, 이런 날 참. 네, 사망한 아내 윤 씨의 친척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씨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그날 드디어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떠났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아유,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언론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추락사고로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되는 듯? 그렇죠. 근데 사고라면 용역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분통 터지는 사건이다. 근데 이게 아내분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또 이상하게 돌아가네. 사고 경위를 듣던 우리 김 형사님께서 네. 남편과 운전자의 진술을 듣던 중에 네, 네. 뭔가 약간 석연치 않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뭐가 있었나 보군요. 사고가 났던 네. 그 동백섬 선착장부터 네. 한번 볼게요. 아, 네네. 너무 아름다운 동백섬이잖아요. 저기죠, 저기.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동백섬 선착장이었습니다. 맞은편에 광안대교가 지금 보이고 이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동백섬 인근을 많이 찾긴 하는데 선착장은 입구가 좁고 어두워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전망대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이게 제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저는 네. 이제 발전하기 전에 동백섬에 동백섬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네네네. 차가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일단 길 자체가 네. 좀 차가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저 중간에 마주치면 사실 폭이 넓지도 좁아가지고요. 않은 네. 곳이잖아요. 당신은 뭐 장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의심할 만한 다른 이유가 좀 있었나요? 저는 운전자가 탈출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동생분이요? 네. 반쯤 네. 걸쳐 있었는데 물을 많이 운전이 마셨다고 미숙했다는 그 동생분은 탈출을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운전자. 우리가 차가 물에 바다에 빠졌을 때 밤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깨고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차가 바다에 빠지면 일단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탈출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일부러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참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저희들은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현장으로 다시 갔는데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당시 사고가 있었던 동백섬 그 선착장을 다시 재현한 모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바다고 이제 여기 이제 배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도로고요. 지금부터 남편과 후배인 운전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여기가 선착장 입구인데요. 사고 차량은 이렇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간 입구부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 건지 싶더라고요. 입구가 왜요?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공개된 장소가 아닌가? 자, 선착장 입구에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입구예요? 선착장 입구에 이런 차단막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차단막이. 아, 이건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아, 안쪽으로 열리게끔 돼 밀고. 있었습니다. 아. 이 차가 전폭이 1.8m고 네. 여기가 2m였습니다. 양쪽으로 10cm, 10c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건데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운전자는 사실 3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고 초보죠. 했잖아요. 그렇네. 그런데도 이걸 통과한다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베테랑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려울 수도 예. 있고. 불가능은 아닌데 쉽지 않죠. 밤에. 그래서 이렇게 각도만 좀 안 돼도 안 되니까. 다 그렇죠. 긁히지 차가. 그래서 형사님도 그 부분을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단기를 피해서 참. 차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광안대교가 보이는 모양으로 차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이 40분 정도 사진도 찍고 야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 차를 여기다 세우고 야경을 즐기고 사진도 네, 찍고. 그리고 운전했던 후배는 선배가 물병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보고 선배한테 장난을 치려고 간다 하고 후진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바다로 돌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이거를 잘못 밟는다? 아, 초보라? 후진하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후진 놓고 밟으면 이 화단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게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실 차를 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었죠. 네. 근데 이 후배가 차를 빼려고 후진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아무래도 급발진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아, 급발진 사고가 급발진.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급발진을. 아니, 그러니까 후진하다 급발진이면은 이경이 말대로 뒤로 와야지. 아, 그렇죠. 후진으로. 그렇지. 급발진에서 앞으로 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갔다면 바다 쪽에. 급발진 일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빠졌나를 지금 제가 유추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뒤로 빠졌다고 했는데 바다에 빠진 거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차를 돌려놓고 후진으로 갔다가 하니까 예.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후진으로 급발진. 후진 급발진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후진할 때 급발진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들의 99.9%가 전진하다가 맞아요. 발생을 저도 해요. 그렇게 다 그 봤거든요. 후진할 때는 사실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사고 당시 현장이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추락한 차량은 이곳에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가라앉아서 트렁크 끄트머리만 보였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 선착장의 옆이었던 거죠. 피야. 우리 계속 앞에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방향은 어떻게 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이렇게 있으면 네. 뒤로 뺐다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근데 밤이니까 미러들이 다 너무 어두우니까 모르고 앞으로 이만큼 가는데 뒤로 너무 많이 가서. 밤에는 거리감이 떨어지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애매하네, 애매해. 자, 여기서 선착장 옆으로 차가 빠지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삼 차원으로 분석하기 앞서서 이 사고 차량이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차량이 있는 위치에서 바다로 추락을 하려면은 조향 상태가 거의 최대한 돌려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앞차와 이 뒤에 있는 차 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거의 60도 이상, 70도 이상을 벗어나는 각으로 후진해서 들어왔고 방지턱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맞춰서 피해서 빠졌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급발진이 발생했다 한다면은 후진하자마자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후진하면서 조향을 하면서 빠지는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은 예. 그냥 유턴하면 됩니다.
유턴해도 조향각이 나와요. 해보니까요. 넓으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폭이 아까 나오거든요. 얘기했었잖아. 네, 맞아요. 공간적인 특성상 후진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후진해서 여기서 차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입구가 좁은 걸 알면은 전방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조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패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부러 조향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네요. 핸들을 완전 꺾었구나 그러면. 아예 작정하고 그래야지만 가능한 각도고. 맞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량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말 안 되는 게 운전자도 죽다 살아났는데 운전자가 일부러 죽으려고 바다에 돌진했다는 거잖아요. 왜? 급발진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핸들을 틀었다고요? 예. 핸들이 이게 다 돌아가면 2바퀴 반이거든요. 제가 운전병이라 네. 알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행하면서 돌리는 게 쉽잖아요. 그렇지. 그 짧은 순간에 2바퀴 반을 돌린다는 거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점점 의심이 되네요. 저희는 일단 진술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 사고가 맞는지 국과수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라는 게 차에 있는 건가요? 뭔가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사고 날 당시에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박스가 차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차에 다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속도, 그다음에 뭐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뭐 이렇게 전체 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기들의 움직임들을 기록하는 장치로 봐야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어? 급발진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거짓말이잖아. 네, 만약 후진할 때 급발진 사고 일어났다면 스키드 마크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발진할 때 차가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든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급발진 당시 차 상태가 어땠는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운전자를 슬쩍 떠봤습니다. 너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 내가 볼 때 이거 과실치사로 끝날 일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 순간 운전자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리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뭔가 있네. 걸렸네. 그러면 또 지금 상황으로는 운전자였던 남편의 후배가 고의로 선배의 아내를 죽게 했다. 그럼 진짜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후배가 도대체 왜 본인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 지금부터 수사의 방향은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대체 왜 그 후배가 선배 아내를 살해한 건지 형사님들은 그 범행 동기부터 찾아 나섭니다. 사망한 아내 윤 씨와 후배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둘은 사고가 난 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만 놓고 보면 운전자가 선배 아내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처음 만난 거였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운전자도 죽다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거기서? 예, 수상한 정황은 아내와 남편의 후배 사이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부부요? 남편. 이것도 말이 안 돼. 남편이 근데 그 후로 또 자기 모습 내놓고 들어갔잖아요. 이건 또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교통사고 위장살인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렇지. 보험을 우리 돈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지금까지. 이걸 얼마나 들었는데요? 사망한 윤 씨 앞으로 낸 보험 4개 중 3개가 생명보험이었는데요. 사망 보험금만 1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11억 2천이요? 그 보험금에 그 흔히 말해 그 수령자 타가는 사람은 다 남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섣불리 보험 사기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전부 4년 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4년이면
4년 전부터 무슨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범행 직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최소한 1년 미만의 1년 안쪽에. 보험을 들고 실행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보통은 암이나 뇌질환 이런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 씨는 오로지 교통사고 사망 특약만 가입돼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특약만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다 교통사고 사망 특약만 또 했다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 4년 전부터 이걸 기획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와, 그럼 4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성분을 4년부터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타겟을 한 거예요? 거네. 아,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보험 가입 과정을 일일이 추적했는데요. 보험사와 통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내 촉이 틀리지 않았다. 수사가 맞게 가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가 나왔구나. 사랑합니다, 고객님. 보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보험 하나 제가 들어주려고요. 제가 지금 암보험이나 뇌경색, 종신보험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사망보험만 들게요. 네. 사망 시 3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사망은 4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아, 그래요? 아, 혹시 하나 뭐 여쭤볼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망을 하면 돈은 누가 받나요? 자녀가 없다면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가 받습니다. 혼인신고 전부터 보험을 가입한 거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였죠.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생명보험 2개랑 자동차 보험 하나를 가입했고요. 대부분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주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가입 전화를 할 때도 최 씨가 시키는 대로만 윤 씨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살인을 노리고 4년간 계획을 이거는 대단하다 정말. 보험금을 노린 걸로 추정을 하고 남편 최 씨의 채무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최 씨에게 빚이 2억 넘게 있었습니다. 체육 강사 일을 하면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었는데 고급 룸사롱을 다니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썼더라고요. 야, 유흥비로 쌓인 빚 2억을 이걸 아내한 목숨으로 지금. 그 자막만 콕 찍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시작하기 전부터 끝낼 생각부터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아까부터 이경 씨가 궁금해했던 그 후배. 맞아요. 난 이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이 일을 살인 계획을 같이 벌였을 만큼 무모했을까?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뻔했던 이 끔찍한 살인 계획을 그 후배는 몰랐을까? 후배가 운전해서 목숨을 걸고 왔다는 게. 근데 아까 조사 과정에서 동공이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약간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좀 어느 정도 알고 한 거다. 저희는 공범이라고 추정을 하고 공모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남편 최 씨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 씨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꼭 써야 한다면서 다음 날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새 전부 초기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확신을 퍼주고 있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휴대폰을 왜 쥐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초기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뻔한 거죠. 설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다 동의해야 되는 건데. 아주 뻔한 레퍼토리가 나오죠. 예. 우발적 근데 이게 범행 포렌할 수 이런 있다는 거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겠죠.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땐 사람들이 휴대폰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아마 남편 최 씨도 초기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나왔나요? 운전자와는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부쩍 자주 연락을 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직접적으로 공모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보다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진첩이요? 네.
뭐가 발견됐길래 그러죠? 어? 뭐야? 결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신랑 최종찬, 신부 2013년 4월 6일 토요일 부산 호텔. 청첩장인데요, 그냥? 그냥 선수장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으로 복구한 휴대폰에 사진첩에서 나온 네, 사진첩에 청첩장이잖아요. 이게 찍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고가 난 게 3월이잖아요. 그쵸. 한 달 뒤에 그럼 결혼할 예정이었네? 그죠? 아 그럼 시갑도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사망한 분은 윤 씨 아니었어요? 잠깐만, 뭐야? 왜? 신부 이 씨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남편 최 씨한테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청첩장뿐만 아니라 결혼하기로 한 여성분과 찍은 사진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사망한 아내 몰래 이미 오래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가 막히다.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네. 들킬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죠? 혼인신고한 윤 씨 아내 사망보험금 11억으로 새 인생을 살겠다. 맞습니다. 그거지 뭐. 그러면 남편 최 씨가 이 사실을 모두 숨기고 단독으로 범행을 나는 계획을 했다. 4년 동안. 아, 끔찍하죠. 이야. 제가 초반에 왜 분통 터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가 있죠? 믿겨지지가 않아. 이게 이렇게 돼? 4년을 매일매일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4년까지 못 죽여서 끌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계속 내가 이 여자를 죽여서 사망보험금을 타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우선 형사님들은 이 운전자인 후배가 차를 바다에 빠뜨릴 때 그 쇠말뚝을 피해서 각도까지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 네. 분명 사전에 모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추정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백항 CCTV를 다시 한 번씩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요. 사고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사고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동백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답사를 미리 왔었네. 어떤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선착장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선착장 밑을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에 남편 계좌 내역을 보니까 후배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가량을 송금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아, 막 나온다. 막 쏟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입금을 하면 마치 청구나 부탁을 했을 때 공무원한테 착수금을 준 것처럼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차례에 나눠서 기간을 가지고 마치 생활비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랑 운전자인 후배를 경찰서로 불렀는데요. 남편이 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걸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뭘 내밀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정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각서. 본인 최종찬은 배우자 윤정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11억 2천만 원을 작은 삼촌과 숙모에게 상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은 최종찬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지장한 것입니다. 보험 이게 각서고요. 수령 포기 각서 아니에요? 저희가 이때까지 남편한테 보험 얘기니 살인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한 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자마자 보험 포기 각서부터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적으로 이거 써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금을 그렇죠. 노리고 각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살인한 게 아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그야말로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 건데요. 네, 도둑이 재발이었어요. 이미 이제 사고사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 둘을 소환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수사팀에서 뭔가 의심점을 찾았구나. 자기 혼자 지레인 짐작을 하고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각서는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어요. 이제 자기 혼자 쓴 글입니다. 이런 것도 효력도 없어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이었던 거구나. 보여주기식인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랬다는 뻔히 거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거를 얄팍한 포기할 거. 이유가 없어요. 4년이나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머리 굴렸다가 발목 잡혔네 오히려. 써온 각서를 받고 형사님들은 남편 최 씨 조사를 중단하고 운전자인 후배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 수긍을 바로 왜 안 하셨어요? 예, 운전자를 압박해 공범 사이를 흔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운전자는 이미 과실치사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처벌은 무조건 피할 수가 없다. 니네 만나서 현장 가고 한 거 다 알고 있다. 혼자 뒤집어 쓸 수 있어. 살인 형량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랬더니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공범이 많네. 다 독박 쓰고 처벌받는 게 너무 또 무서운 거죠. 그렇죠. 사람 죽여놓고 처벌받는 게 두려운 거잖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는 두 사람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팀에서 판단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인데요. 형사들이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 현장에 같이 간다는 것은 소위 범인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저희도 그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니들이 한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그때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부터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희 눈치를 쓱 보더라고요. 눈치를 봐요? 도망가려고? 아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사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오겠습니다. 담배 달라면 범인이야.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담배 달려면 무조건 범인이에요. 네, 그래서 보내줬더니 둘이 같이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 현장 오니까 그치. 털어놓는구나. 얘들끼리 저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인정하자. 뭐가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남편 최 씨가 먼저 자백을 하니까 후배가 옆에서 내가 먼저 얘기해서 함께 자백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혼자 먼저 자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죄를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남편 최 씨를 욕하더라고요. 야, 얘네들 진짜 둘이서 담배 피면서 아주 잔머리를 굴리고 온 거네,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갈라진 거죠. 서로 또 형이 먼저 형이 입을 먼저 여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동생이 너 화난 선수 쳐. 거지. 이러면 내가 더 죄를 더 뒤집어 쓸 많이 줄 하는 알고.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이렇게 싸운 거고. 그 와중에 그 짓 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한테 사죄를 하고 정말 그러니까 죄값 덜 받을 걱정을 거기서 한 거예요. 보험을 들기 이전부터 계획적인 만남으로 추정됐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 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윤 씨는 기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혼을 시켰고요. 윤 씨는 이혼 위자료로 매달 최 씨에게 용돈식으로 보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야, 이혼을 시켰다고? 대상을 선정한 거네, 쉽게 말하면. 네. 돈을 구하기 위해서 네. 대상을 선정하고 이혼을 시키고 매달 돈을 받고. 네, 그런데 최 씨 가족이나 주민들은 4년간이나 최 씨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윤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최 씨의 부모님의 경우는 아들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조차 몰랐고 한 달 뒤에 결혼을 앞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 씨의 존재 자체를 자기 주변 인물이 다 알리지도 아무도 않은 모르는 거예요. 거예요. 알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처음 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렇지.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주변인이. 아니 그러면 이 보험금을 4년 동안 내면서 시간을 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피해자 윤 씨의 이혼 위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돈이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데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게 되자 사망 보험금으로 빚이며 결혼 자금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범행의 실행을 옮겼던 거였습니다. 사람 죽이고 결혼을 다시 해서 살 수 있다고?
아니, 그럼 후배가 이런 상황인 걸 다 알고 지금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선배의 아내란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사람 하나만 익사로 위장해서 죽여주면 사망보험금 중 2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운전면허 학원도 끊어주고 차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일 저지르는 그 순간까지 선배의 아내라는 걸 몰랐다니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게 4년 동안 이 사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기서 웃으면서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유, 만나서. 와, 소름 끼친다. 아유.